평생을 고생하며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환갑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수십 년간의 헌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을까요? 본래 따뜻하고 화목해야 할 생일잔치가 왜 가정의 파탄, 심지어는 절연으로 치닫는 폭풍우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세상이 회색빛 어둠에 잠겨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 제 부엌의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마 위를 두드리는 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집의 알람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던 그 소리.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만의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으로 60세가 되는 날, 바로 환갑입니다. 예로부터 60은 꽃다운 나이라 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날입니다. 원래 저는 우리가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낡지만 정든 집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왁자지껄하게 잔치상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집도 넓고 다 같이 앉기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말했죠. 어머님, 요새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잔치를 해요? 돈만 들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저희 신혼집이 좀 작긴 해도 훨씬 아늑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어요. 저희 부모님도 초대해서 양가 식구끼리 오붓하게요. 그게 더 가족 같잖아요. 말을 어쩜 그리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 민수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게 엄마 손맛만 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먹어요. 철없는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 밥을 최고라 치켜 쓰는 걸 보니 마음 한 구석의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효심으로 늙은 어미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한다는데 몸이 좀 고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 간단한 생일상을 위해 저는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찜기를 꺼내 정성스레 갈비찜을 안쳤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니 오늘 뚜껑을 열면 딱 알맞게 익어 있을 겁니다. 어제는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도미 한 마리를 골랐고 입에서 살살 녹는 수육을 만들기 위해 최상급 흑돼지 삼겹살도 샀습니다. 사돈 댁을 위해 토종닭으로 백숙도 준비했죠. 살이 쫄깃한 걸로 골라야 하니까요. 싱크대 앞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혼자 민수를 키웠습니다. 월급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을 10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남들이 새 옷을 사고 여행을 갈 때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줘야겠다는 일념뿐이었죠. 3년 전 민수가 지은이와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가 쪽에서 집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난처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두말 않고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던 통장을 깨서 2억 원을 찾아 신혼집 계약금으로 건넸습니다.
은행에서 그 숫자가 제 계좌에서 사라지던 날 솔직히 속이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건 제가 수업 1시간 목이 터져라 가르치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가 안도하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갓가정을 꾸려 대출금 갚느라 빠듯을 할까봐 저는 퇴직 후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제 생활비를 아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얘들아,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 써라. 너희들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며느리 지은이는 입버릇처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 돈을 한 번도 마다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잘 불린 당면과 버섯을 끓는 물에 데치며 잡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한 참기름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뻐근한 허리를 펴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들과 접시들을 바라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이 가정을 향한 제 모든 마음이자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담은 결정체였으니까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갈비찜은 식지 않게 모은 용기에 담고 다른 요리들도 종류별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크고 작은 냄비와 그릇들이 장바구니 3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 혼자 양손에 나눠 들고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한 끝에야 택시 트렁크에 모든 짐을 실을 수 있었죠. 택시 기사님이 놀라며 물으시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어디 출장 뷔페라도 가세요. 고생이 많으시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아이들 맛있는 거 좀 해주려고요. 그 순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헌신적인 엄마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가족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부풀어 있던 기대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대가 불과 몇 시간 뒤 산산조각이 날 줄은요. 택시가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도 있고 정원도 잘 꾸며진 신축 아파트라 낡은 제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으리으리했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낑낑대며 로비로 들어서니 아들과 며느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 민수가 얼른 다가와 제가 들고 있던 가장 무거운 갈비찜 냄비를 받으려 했습니다. 어구, 조심해라. 안에 국물 있어서 뜨거워. 제가 주의를 주는데 민수의 손이 닿기도 전에 며느리 지은이가 재빠르게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은 먼저 들어가서 에어컨 좀 켜놔. 이따 우리 부모님 오시면 덥지 않게. 어머님 짐은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 어머님이 드실 수 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제가 이 무거운 짐을 드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고는 이내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휑하니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언가에 살짝 찔린 듯 따끔했습니다. 아프다기보단 좀 얼얼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새집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는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썰렁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엄마인 저는 이 집에서 겉도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묵묵히 식재료가 든 가방 3개를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근사한 부엌이었지만 냄비들은 한 번도 안 쓴 듯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가져온 요리들을 하나씩 꺼내 마지막으로 두고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셨다 오셨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들뜬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쪽에서 왁자지껄한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열정과 상냥함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밖이 많이 덥죠. 제가 미리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아빠 슬리퍼 여기요. 엄마, 이거 새로 산 건데 편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평소엔 본게 오면 간장병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줄 모르던 아들이 지금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장인어른의 겉옷을 받아 걸고 간 내린 차를 대령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호텔에서나 볼 법하게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준 그 비싼 소파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회사 이야기, 이웃집 이야기,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주제들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저는 기름 냄새와 열기가 가득한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말이죠. 누구 하나 들어와서 도와드릴까요? 묻는 사람도 물 한 잔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조리대에 차려진 음식들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네요. 아, 맞다. 저희 부모님이 입맛이 좀 싱거우셔서요. 이따 갈비찜 낼 때 간장은 좀 적게 넣어주세요. 그 말은 아까에 따끔했던 상처를 더 깊숙이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이 갈비찜 우리 아들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짭조름하게 간을 맞춘 건데 사돈 식성 때문에 아들의 입맛까지 바꿔야 한다니요. 저는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때 민수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보더니 조금 미안했는지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접시 나르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와? 지은이가 즉각 따라 들어오더니 다시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애교 섞인 타박을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얼른 가서 말동무에 드려야지. 찻잔 비었더라. 사위가 점수 좀 따야 앞으로 당신이 편하지 그러면서 민수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민수는 뭔가 깨달은 듯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마누라 말이 맞네. 그러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엄마,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부엌 문은 마치 2개의 세계를 가르는 벽 같았습니다. 밖은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천륜의 세계 안은 저 혼자 남들이 먹을 음식을 차리는 식모의 세계.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름 얼룩이 묻은 앞치마를 벗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미찜은 사돈 식구가 자리에 앉으면 바로 내려고 시간 계산을 딱 맞춰 쪄냈습니다. 뜨거운 파기름을 생선 위에 끼얹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생선 나갑니다. 저는 뜨거운 접시를 양손에 받쳐들고 조심스레 식탁으로 날랐습니다. 이제 전차의 요리부터 메인 요리탕과 해산물까지 12가지 요리가 직사각형 식탁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모든 음식이 간만 들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진수성찬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고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마지막 남은 의자를 빼서 앉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저도 이 늦은 생일상을 즐길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6개인데 앉아있는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2분이 상석에 앉으셨고 그 옆에 며느리가, 그리고 제 아들 민수는 장인어른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 똘똘 뭉쳐 이미 수저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은 자리는 부엌 문 바로 앞 가장 구석진 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와는 제일 멀고 그들의 시선에서 소외된 자리.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 자리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가족끼리 밥 먹는데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그 외딴 의자를 빼내 막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습니다. 명랑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제가 엉거주춤 멈춰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젓가락으로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친정 아빠 그릇에 놔드린 뒤 저를 보며 티 하나 없는 완벽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좀 좁네요. 어머님은 그냥 거기 앉지 마시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는 턱으로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마치 오늘 날씨 참 좋죠라고 말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냄비에 갈비찜도 좀 남았더라고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불 조절도 좀 보실 겸 편하게 드세요. 제가 반찬 종류별로 조금씩 덜어서 저기 싱크대 위 대접에 담아놨거든요. 너무나 배려 깊고 살뜰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그게 지극히 합리적인 배치라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식탁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깥 사도는 그릇에 담긴 고기를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했고 안사도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부인. 부엌이 조용하고 좋지 뭐. 밥 먹는데 누가 빼서 먹을 일도 없고. 그 말은 제 상처에 소금을 한 줌 쫙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길은 하나뿐인 아들, 민수에게 닿았습니다. 제발 아들이 일어나서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내 자리에 앉으세요라는 말이라도. 민수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장인어른 술잔을 채우며 끝까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하는 눈빛,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른도 생일 당사자도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을 다 차리고 나면 알아서 퇴장해야 하는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뒷바라지 2억 원에 전세 자금 매달 보내준 100만 원 부엌에서 흘린 그 많은 땀방울. 그 모든 것이 고작 부엌 가서 밥 드세요라는 말로 돌아온 겁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깊은 슬픔 뒤에 찾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습니다. 더 이상 서럽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극한의 실망 끝에 솟구친 것은 저조차 낯선 차갑고도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제 사랑과 기대를 담았던 저 식탁 위의 음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비참하고 역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만 들렸습니다. 식탁의 5사람은 제가 움직이지 않자 먹으려던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함, 귀찮음, 그리고 저 노인네. 왜 저러나 하는 경멸 섞인 눈빛들. 특히 며느리 지은이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안 가고 뭐해 라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의 차가운 분노가 이제 뜨거운 용암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온화하고 자애로운 엄마의 미소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비소였습니다. 제 웃음에 식탁의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민수마저 놀라서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돈 부부와 며느리를 훑고 마지막으로 핏기 없는 아들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을 뻗어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개밥 그릇 같은 대접이 아니라 원목 식탁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식탁도 제가 돈 보태서 사준 거였죠. 음식이 다 식었네.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항복한 줄 알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깔린 베이지색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위기 낸다고 제가 직접 골라준 그 식탁볼을요. 그리고 제 60년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 뒤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창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식탁을 가득 채웠던 12가지 요리 무거운 도자기 접시, 유리잔 국그릇들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윤기 흐르던 수육과 고운 자태에 도미찜이 제 발밑에서 처참한 음식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빨갛고 초록이고 노란, 제가 사흘 밤낮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들이 찢겨나간 유화처럼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바깥 사돈의 바지에 국물이 튀었고 안사돈은 기겁하며 의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떨며 저를 손가락질만 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서 뒹구는 깨진 그릇 조각들의 비명만이 남았을 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식탁볼을 쓰레기 버리듯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가족들을 보며 제 평생 가장 독하고 단단한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나 김영자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게 내 환갑날 부엌 구석에 처박혀 밥이나 먹으려고 한 줄. 아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이 밥상.
저는 엉망진창이 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들은 먹을 자격 없어. 그리고 저는 넋이 나간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실망을 담아서. 그리고 이 집 너희들도 이제 살 자격 없어. 당장 비워.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굽어있던 등을 꼿꼿이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역겨운 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비명 소리 욕설을 그 육중한 철문 뒤에 가둬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제 낡고 조용한 빌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아주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윙윙거리며 아들이나 며느리의 이름을 띄웠지만 저는 그저 차를 마시며 바라만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전화 놓칠세라 1초 만에 받았을 제가 이제는 그 벨소리를 소음으로 여길 뿐입니다. 밤늦게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기가 꺼지자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근 몇 년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메시지 폭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문자는 처음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시잖아요. 하는 원망에서 나중엔 어제는 제가 말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돌아오세요 하는 가식적인 사과로 마지막엔 전화 안 받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는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문자는 엄마 어디세요? 제발 대화 좀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애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메시지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통의 문자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아파트 맞은편 청담 찻집. 늦으면 안 기다린다. 집이 아니라 찻집을 택한 건 집에서 만나면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는 그 지겨운 감정팔이 쇼를 또 봐야 할까 봐서였습니다. 밖에서는 체면 때문에라도 조용할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15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가장 비싼 우롱차를 시켰습니다. 3시 정각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퀭한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온 게 꼬리말이 아니더군요. 앉자마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저는 차분하게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변명을 들으러 온 것도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다. 통보할 게 3가지 있어서 왔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며느리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 실수한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어떻게 네가 하지만 따위는 안 듣는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입 다물고 듣는 것뿐이야. 서늘한 제 기세에 눌려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호로록 불고 한 모금 마신 뒤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이번 달부터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
100만 원 공식적으로 끊는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사지 멀쩡한 성인이니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라.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럼 대출금은요? 대출금은 너희 빚이지 내 빚이 아니다.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전세금 2억 해줬으면 할 만큼 했다.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난 너희 집에 발도 안 들일 거다. 밥 한 끼, 빨래 한 조각도 안 해줄 거야. 내 노후 시간은 귀하다. 난 이제 꽃꽂이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전국 일주도 다닐 거니까.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태껏 제 인생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겠죠. 저는 그들이 충격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셋째, 그 아파트에 대해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등기권 리증 사본과 차용증이었습니다. 이 집 명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계약금 2억 내 퇴직금에서 나간 거다. 잊지 않았겠지.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길을 주마. 1번, 한 달 안에 2억 원 현금으로 구해와라. 돈 가져오면 바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명예 넘겨주마. 그럼 그 집은 온전히 너희 것이고 나랑은 상관없다. 2번. 저는 겁에 질린 두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돈 못 가져오면 난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다. 시세대로 팔아서 세금 떼고 내 돈 2억 먼저 회수할 거야. 남는 돈만 너희가 가져가. 어머님 너무 하시잖아요. 지은이가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긴 우리 집이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판다 만다 하세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 제가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어제 나를 부엌으로 쫓아낼 때 거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은 했니? 지은아, 잘 들어라. 거긴 내 집이 아니야.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너희한테 빌려준 것뿐이다. 집주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세입자한테는 방을 뺄 권리가 있어.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 시선이 아들에게 꽂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진 눈빛으로. 내 마누라가 네 엄마를 모욕할 때 꿀먹은 번거리처럼 있던 놈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냐. 그때 넌 우릴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할 말 다 했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한 달 뒤에 답을 듣겠다. 저는 찻감만 테이블에 올려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찻집 문을 나서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그 가짜 행복이라는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기보단 날아갈 듯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평온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니 며칠 지나면 풀릴 거라 착각했거나 아니면 돈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포맷해 버렸으니까요.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싹 바꿨습니다. 돈 보낼 구멍을 원천 봉쇄한 거죠. 그리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에 등록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동양화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깔고 산수화를 그리는 동안은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묵향으로 채워지니 살 것 같더군요.
장롱 면허였던 운전면허증도 꺼내 도로 연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르쳐줬던 운전인데 이제 능숙해지면 제 차를 몰고 평생 살아온 이 땅 곳곳을 누벼볼 생각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또래 친구들과 맛집도 가고 차도 마시며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도 제게 자식 자랑이나 걱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반면 아들네 부부의 삶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단톡방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영자야, 너네 아들 요즘 돈 없니? 엊그제 마트에서 봤는데 지은이가 콩나물 한 봉지 들고 벌벌 떨더라. 걔네 맨날 싸운대. 우리 옆 동 사는 시누이가 그러는데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린대. 설거지니 청소니 네가 하라며 난리도 아니라던데 저는 휴대폰을 보며 무표정하게 넘겼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워라벨이니 소확행이니 하는 것들은 다 제가 등골 빠지게 받쳐준 덕분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냉장고는 항상 채워져 있고 청소며 빨래며 우렁각시처럼 제가 다 해줬으니까요. 심지어 휴지 한 롤까지 제가 사다 날랐으니 돈 쓸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들은 저 또 못된 거대한 아기들처럼 현실이라는 정글에 내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제 지원금 100만 원이 끊기자 매달 15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월급의 절반을 갉아먹었겠죠. 서로 미루던 집안일은 전쟁의 불씨가 되었을 테고요. 제가 묵묵히 감당했던 그 모든 공짜 노동이 이제 공평하게 그들에게 청구서로 돌아간 겁니다. 한 달의 기한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자 고객님 되시죠? 여기 XX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전에 인터넷으로 매도 의뢰하신 그 아파트요. 사진 촬영하고 매물 등록하려고 하는데 오늘 방문 가능할까요? 한 달 동안 저를 무시하며 설마 엄마가 진짜 팔겠어 하고 버티던 그들에게 제가 보내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로 하죠. 근데 저는 안 가고 거기 사는 세입자, 제 아들 내외가 문 열어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에 부동산에서 사진 찍으러 간다. 문 열어줘라. 30초도 안 돼서 제 폰에 불이 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걸려옵니다. 거절. 이번엔 며느리. 거절. 저는 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화실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징징거림을 들어줄 의무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잘 찍었습니다. 근데 아드님 부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집은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 빌라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문을 여니 땀범벅이 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기예요? 진짜 집을 판다고요? 우리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에요. 민수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도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사람을 불러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 얼굴은 한 달 전에 너희가 다 똥칠하지 않았니? 제가 문틀에 기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부동산 사람 오는 건 창피하고 환갑잔치에 시어미 부엌에 처박아둔 건 안 창피하더냐 할 말을 잃은 그들에게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 기한 줬잖아. 너희가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한 대가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집행이야. 엄마, 2억을 어떻게 구해요? 민수가 울먹거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대출도 안 나온대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 2억 회수해야겠다. 너희가 어디서 자든 난 관심 없어.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지은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 나 말 안 통하는 늙은이다. 너희가 알던 호구 김영자는 죽었어. 이제 여기 서 있는 건 이기적인 집주인 할머니뿐이야.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가라. 집 팔리기 전까진 지붕 있는 데서 자야지. 아, 집 보러 사람들 올 테니까 청소 좀 해놔라.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쾅. 문 밖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집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간 날, 친척들이 벌떼처럼 연락해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구경꾼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모은 건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누이에게 들은 얘긴데 다급해진 지은이가 친정에 손을 벌리려고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집 판대. 우리 당장 2억 갚아야 하는데 돈 좀 융통 안 될까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데 평소 사위 사랑은 장모라며 민수를 그리 예뻐하던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 2억이게 이름이니 우리 집에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애초에 네 시어머니 돈 좀 있다니까 시집 보낸 건데 이제 돈줄 끊겼으면 볼일 없는 거 아니냐. 너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와라. 빈털터리 남자랑 고생하지 말고 이참에 갈라서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답니다. 든든한 내 편이라 믿었던 친정이 사실은 시댁 재산 보고 사위를 대우했던 거란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니 회사 일이 손에 잡힐 리 있나요? 결정적인 숫자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직빚 아내와의 불화집 매각.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민수와 지은이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서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지은이가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핑계도 원망도 없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도망 나오라고만 하는데 어머님은 저희 사람 만들려고 이러시는 거. 이제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오열했습니다. 그 옆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석고대죄 하듯이요? 엄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가장인데 엄마 마음 하나 못 헤아리고
아내 등 뒤에 숨어서 엄마 가슴에 몸만 박았어요. 집 파셔도 돼요. 저희 염치 없어서 더 못 살아요. 그냥 엄마 아들로만 남겨주세요. 제발요. 차가운 현관 바닥에서 들리는 아들의 통곡 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가 아니라 바닥을 치고 나서야 깨달은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집으로 들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던져주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덜덜 떨며 차를 마시는 그들을 보며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 안 판다. 두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명의는 여전히 내 것이다. 대신 공짜는 없다. 다음 달부터 시세대로 월세 200만 원씩 내라. 그 돈으로 난 내 노후 즐길 거다. 둘째 생활비 지원은 영원히 없다. 너희 인생 너희가 책임져라. 직장 잘렸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와. 셋째, 내가 너희 집에 갈 땐 손님이다. 밥 얻어먹으러 갈 거고 설거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난 너희 엄마 역할보다 나 김영자로 살 거다. 너희가 힘들 때 조언은 해주겠지만 해결해주진 않을 거야. 각자 인생 각자 잘 살자. 민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중고로 산 경채 화실 친구들을 태우고 남해안 일주를 떠났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붓을 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모양은 좀 삐뚤빼뚤하지만 제법 구색을 갖춘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그 아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 힘으로 처음 갈비찜 해봤어요. 엄마 맛은 못 따라가지만 먹을만 해요. 보내주신 남해 풍경 사진 멋지네요. 즐겁게 여행하세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예전에 그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아니었지만 훨씬 단단하고 편안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독립을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